아침 6시 멕시코 케레타로 상공의 헬리콥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아래에는 조용한 외부인 통제 구역, gated neighborhood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가족들이 깨끗한 담장과 사설 경비원 뒤에 숨어 외부의 폭력과는 무관해 보이는 거리를 누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집들 중 한 곳에는 미국이 수년간 추적해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멕시코 카르텔 보스가 아니었습니다. 국제범죄 조직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우스 멤피스의 리버사이드 프로젝트 출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연방 요원들이 여러 주에 걸친 카르텔 파이프라인의 출발점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레이그 패티스 시렉 패티스였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그는 6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8개 주에 걸친 마약 제국을 운영했으며 그가 떠난 도시는 여전히 그의 그림자 아래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위에 세워진 모든 제국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문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카르텔의 보호를 받기 전, 연방정부의 추적을 받기 전, 5번의 종신형을 선고받기 전 사우스 멤피스에서 자라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리버사이드 프로젝트는 아이들에게 많은 환상을 심어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안전이란 일시적이고 돈이 곧 힘이며 어린 시절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생존의 문제가 닥쳐온다는 것을 일찍부터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크레이그 패티스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법, 침묵을 지키는 법,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거리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1976년 대물림되는 빈곤, 음악 투쟁, 그리고 폭력이 공존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에버진은 위탁 부모로 일하며 기회는 희박하고 압박감은 도처에 널려있는 동네에서 가정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야기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소년들이 가정이 아닌 거리에서 남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했던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 역시 또 다른 부재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사람들은 그를 랄 시어릴 시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작고 거의 무해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뒤에 있는 소년은 이미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10대 초반의 패티스는 마약 거래에 빠져들었고 처음에는 크랙 코카인이 이미 동네 전체를 뒤바꿔 놓은 도시에서 소량을 운반하는 최하위 계층에서 시작했습니다. 16살 때 그는 처음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어떤 10대들에게는 그것이 경고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패티스에게 그것은 하나의 교육이 되었습니다. 거리는 학교와는 다른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항상 가장 목소리가 크거나 가장 강하거나 가장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타이밍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움직여야 할지, 언제 사라져야 할지, 언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내버려 두어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장 위험한 특성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크레이그 패티스는 멤피스에서 가장 거물급 인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카르텔의 자금이나 국제적인 보호, 충성스러운 부하 군단을 거느리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규모 법 집행 기관들이 거의 주시하지 않는 도시의 작은 인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상태 속에서 그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규율을 가르쳐 준 바로 그 환경은 권력에 대한 잘못된 교훈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존경은 강요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려움이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돈이 거의 모든 상처를 덮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머지않아 리버사이드 출신의 이 소년은 거리의 흔한 마약상에서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냉혹하며 훨씬 더 막기 힘든 존재로 변모하게 될 결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크레이그 패티스가 어떻게 그토록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멤피스라는 도시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국가적인 인식 속에서 거대한 마약 통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마이애미는 코카인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는 갱단, 항구, 그리고 국경과의 근접성이 있었습니다. 뉴욕에는 인구 밀도, 자본, 그리고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휴스턴과 애틀랜타는 남부의 중심지로서 더 면밀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에 비해 멤피스는 역사, 음악, 빙온, 폭력이 있는 이선 도시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전국적인 마약 밀매 지도의 명백한 중심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인식이 문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멤피스는 도로망을 살펴보기 전까지는 과소평가하기 쉬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물건은 내슈빌, 애틀랜타, 세인트루이스, 리틀록, 버밍엄, 미시시피, 텍사스, 그리고 캐롤라이나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히 가까웠지만 법 집행 기관이 이미 마약 거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도시들만큼의 주의를 끌 정도로 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패티스 같은 사람에게 그것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회였습니다. 그는 멤피스가 외부에서 강력해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제 기능을 다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고속도로는 동맥이 되었습니다. 은신처들은 숨겨진 장기가 되었습니다. 운반책, 중간 보스, 자금 관리자, 유통업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멤피스를 여전히 지역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는 동안 주 경계를 넘어 조용히 움직일 수 있는 기계의 부품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조직을 그토록 위험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이 조직은 폭력 위에만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폭력도 그 일부였지만 폭력만으로는 영향력을 넓힐 수 없습니다. 패티스는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의를 덜 끌수록 더 오래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에 띄고 싶어 할 때 그는 간과되는 것에서 이득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요란하게 드러낼 때 그는 조직을 유용하고 규율이 잡혀 있으며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한 명의 범죄자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국가의 나머지 지역이 이미 지도를 다 파악했다고 단정할 때 한 도시는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빈곤, 위치, 두려움, 그리고 기회가 충돌할 때 한 동네는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인내심을 가진 사람은 그 사각지대를 자신의 영토로 바꿀 수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패티스는 더 이상 거리에서 살아남으려 애쓰는 리버사이드 출신의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략가가 체스판을 보듯 멤피스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이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의 거점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점의 가치를 이해했을 때 단 한 번의 결정이 그 비전을 현실로 바꿀 자금을 그에게 쥐어주게 됩니다. 모든 제국에는 기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제국은 상속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제국은 정치로 시작됩니다. 어떤 제국은 형광등 불빛 아래 깨끗한 사무실에서 작성된 사업 계획서로 시작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크레이그 패티스의 제국은 압류 차량 보관소에 세워져 있던 한 대의 자동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5년 패티스는 여전히 어렸고 여전히 굶주려 있었으며 훗날 그가 될 국제적인 도망자의 모습과는 아직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18살이었고 자신이 위험을 이해한다고 생각할 만큼은 나이가 들었지만 위험을 여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 만큼은 어렸습니다. 그때 범죄 세계에서 기회가 종종 나타나는 방식, 즉 다른 누군가의 재앙 속에 포장된 채로 기회가 나타났습니다. 한 마약상이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쉐보레 루미나 차량은 압류되었습니다. 사건 기록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차 안에는 약 50만 달러의 현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돈의 주인은 돈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차는 갇혀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문제는 누가 그 안에 들어가 돈을 회수하고 침묵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패티스의 사촌인 안토니오 알렌이 이 상황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렌은 덩치가 너무 커서 눈에 띄지 않고 압류 보관소 담장을 넘어 차량에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체구가 더 작고 민첩했던 패티스는 알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더 어린 사촌이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신화적인 요소를 빼고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화려한 강도 사건이 아닙니다. 영화 속 한 장면도 아닙니다. 그저 18살 소년이 결코 완전히 되돌아올 수 없는 선택을 향해 담장을 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울타리 너머에는 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규칙이 깨질 수 있고 시스템을 속일 수 있으며 충분히 조심스럽게만 한다면 배신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몫을 챙기고 나머지는 전달했을 것입니다. 패티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와 알렌은 원래 주인에게서 그 돈을 가로챘습니다. 패티스는 약 5만 달러를 챙겨 떠났습니다. 합법적인 비즈니스에서 그 금액은 작은 회사를 시작하거나
교육비를 지불하거나 안정적인 무언가로 향하는 문을 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패티스의 손에서 그것은 범죄 인프라를 위한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순간을 그토록 중요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 돈이 그의 야망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야망에 자금을 대주었을 뿐입니다. 그 돈이 그의 규율을 발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 규율이 잘못된 방향으로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그 시점부터 패티스는 단순히 한 번의 한 건의 거래로 살아남으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자본이 생겼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잔인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기회를 통제하는 사람이 항상 그것을 소유한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훔친 돈은 경찰이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것은 도둑에게 배신이 전략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의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충성심은 협상 가능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수년 후 바로 그 논리가 부메랑이 되어 그와 연결된 거의 모든 사람을 파멸시키게 됩니다. 1990년대 말에 이르러 크레이그 패티스는 더 이상 쉽게 버는 돈을 쫓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다르게 만든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마약 세계에서 관심은 곧 성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석, 요란한 명성, 공개적인 현금 과시 등 이 모든 것들은 젊은 마약상에게 자신이 강력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상징들은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경찰, 경쟁자, 정보원, 그리고 질투를 끌어들입니다. 패티스는 더 냉혹한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위험한 권력은 종종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권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1999년까지 그는 자신이 자란 프로젝트 구역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멤피스 교외 지역인 히코리힐의 집을 샀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장이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것은 발전처럼 보일 수 있었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처럼 과거를 뒤로하고 조용히 살아가는 또 다른 주택 소유자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표면 아래에서는 하나의 기계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패티스는 거리의 패거리라기보다는 숨겨진 기업에 가깝게 작동하는 조직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통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운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신처들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한 번의 체포로 모든 것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통신은 철저히 보호되었습니다. 정보는 분리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직 운영의 모든 부분을 아는 것은 아니었으며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느슨한 패거리는 개인의 성향에 의존합니다. 진정한 조직은 구조에 의존합니다. 그 구조 덕분에 패티스는 자신이 시작했던 길모퉁이를 넘어 훨씬 더 멀리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조직의 활동은 주 경계를 넘어 테네시, 미시시피, 조지아,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아칸소, 미주리, 엘라베메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곳들은 단순히 지도상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장소는 운반책, 고객, 위험, 현금,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동하는 물건으로 인해 삶이 망가질 수 있는 또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야기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 규모만 보고 그것을 단순한 탁월함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 조직이 실제로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묻지 않은 채 그저 인상적이라고 묘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모든 배송은 다른 도시에서의 더 많은 중독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지불은 조직 내부의 더 많은 두려움을 의미했습니다. 숨겨진 집 하나하나는 또 다른 동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네트워크의 궤도 안으로 끌려 들어갔음을 의미했습니다. 패티스는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나약함을 돈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효율적이 될수록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를 막기 특히 어렵게 만든 것은 겉모습과 현실 사이의 극명한 대조였습니다. 그는 범죄 제국의 중심처럼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동네의 평범한 문 뒤에 살면서도 은밀하게 내린 결정들로 여러 주에 걸쳐 마약과 돈, 그리고 두려움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위험하다고 아는 사람과 평범해 보일 만큼 위험한 사람 중 누가 더 무서울까요? 2000년대 초반까지 패티스는 멤피스에서 그 정도 규모로는 본 적 없는 무언가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장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계에는 공급이 필요했고 그 수준의 공급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미국 마약상들이 결코 열지 못했던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 문은 남쪽 멕시코로 향해 있었습니다. 크레이그 패티스, 시렉 패티스가 멕시코와 연결된 순간 이야기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는 멤피스와 미국 남부 전역에서 통제력을 쥐고 있었기에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의 조직은 더 이상 지역적이지도 국지적이지도 않았으며 대부분의 거리 조직을 제한하던 소규모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기에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그는 거대한 기계의 미국 측 부품을 완성한 셈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그 기계에 동력을 공급할 만큼 강력한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연방정부의 기록에 따르면 그 연결고리는 벨트란 레이바, 조직의 고위층으로 성장한 미국 태생의 인물, 라바비로 더 잘 알려진 에드가 발데 비라레알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카르텔에게 페티스는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규율과 영향력, 그리고 이미 여러 주에 걸쳐 작동하고 있는 유통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공급업자들이 원하지만 미국 내에서 쉽게 구축할 수 없는 것들, 즉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성, 운반책, 현금 흐름, 그리고 불필요한 주의를 끌지 않고 물건을 옮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페티스에게 카르텔은 규모를 제공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그의 야망은 국제적인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사우스 멤피스 출신의 한 남자가 이제 차원이 다른 위험을 다루는 사람들과 거래하게 된 것입니다. 규칙은 더 냉혹해졌습니다. 판도는 더 커졌습니다. 그 결과는 더 이상 동네 분쟁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경 경로, 연방 수사, 그리고 도망자를 보호하거나 그가 성가신 존재가 되었을 때 그를 제거할 수 있는 종류인 동맹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이례적이었던 이유는 단순히 페티스가 카르텔과 연결된 공급업자로부터 물건을 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많은 미국 밀매업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를 돋보이게 한 것은 그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신뢰와 접근성의 수준이었습니다. 멕시코로 도피한 후 그는 평범한 거리의 마약상처럼 취급받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지원에 둘러싸여 보호받고 거처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보호는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용 가치였습니다. 그 세계에서 존중은 이익이 지속되는 동안에만 유지됩니다. 충성심은 위험이 감수할 만한 수준일 때만 지속됩니다. 페티스는 그 테이블에 앉을 자리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 테이블의 모든 자리에는 숨겨진 대가가 따릅니다. 카르텔이 그를 보호한 것은 그가 건드릴 수 없는 존재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보호한 이유는 그 순간 그가 여전히 쓸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멤피스에서는 기계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일상적인 운영을 처리했습니다. 돈은 계속 흘러 들어왔습니다. 화물은 계속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전달된 명령은 여전히 동네에 강력하게 떨어졌고 사람들은 그가 그곳에 없을 때조차 그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성기 시절 크레이그 패티스가 가진 기이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수천 마일 떨어져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만큼 가깝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역 범죄자에서 국제적인 도망자로, 멤피스의 운영자에서 카르텔의 파트너로, 눈에 띄는 남자에서 그림자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구조는 더 취약해졌습니다. 공포를 바탕으로 구축된 시스템은 빠르게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복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적들을 망설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영원히 충성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압박이 거세지기 시작하자 그가 기계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 기계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크레이그 패티스의 조직이 커질수록 조직은 하나의 보이지 않는 힘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공포는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공포는 돈이 계속 돌게 했습니다. 공포는 경쟁자들이 그의 구역에 발을 들이기 전에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공포는 목격자들이 자신이 본 것, 들은 것, 그리고 기꺼이 소리내어 말하려 했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동안 그 공포는 접착제처럼 작용했습니다. 그것이 기계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불안정합니다.
보스가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믿을 때 공포는 사람들을 복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가 시작되고 수감 생활이 현실이 되고 연방 요원들이 빠져나갈 길을 제시하기 시작하면 공포는 방향을 바꿉니다. 한때 조직을 두려워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정부를 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국은 외부에서 먼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부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페티스의 조직은 사법당국에 협조하거나 조직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살해를 포함하여 여러 건의 살인사건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무작위적인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지였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조직과 연결된 모든 사람에게 배신, 절도 또는 무례함이 최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페티스 주변의 공기를 그토록 숨 막히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경찰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된 말을 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의심받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검찰에게 유용한 존재가 되어 조직의 위험한 인물이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세계에서는 충성심조차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침묵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침묵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재중 전화는 협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연된 지불은 배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적인 대화는 증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안토니오 알렌의 살해는 더 깊은 상징적 무게를 지녔습니다. 알렌은 이 사건의 궤도에 있는 단순한 또 다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페티스의 사촌이었고 조직의 성장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 초기 결정과 연결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알렌이 협조적인 증인이 되었을 때 가족의 유대는 더 이상 그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은 조직의 진정한 논리를 보여주었습니다. 핏줄은 생존에 방해가 되기 전까지만 중요했습니다. 방해가 되는 순간 핏줄은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권력의 환상이 섞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영토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화물, 전화기, 은신처, 그리고 부하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징역형에 직면한 다른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체포는 압박을 낳았습니다. 모든 기소는 지렛대를 만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모든 동료는 잠재적인 증인이 되었습니다. 한때 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위계 질서가 이제 수사관들에게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운반책들은 경로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금 관리자들은 현금 흐름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구조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전직 내부자들은 숨겨진 기계를 법정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범죄 제국의 역설입니다. 구조가 강력할수록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구조는 증거가 됩니다. 멤피스에 미친 피해는 조직 내부의 사람들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희생자들의 가족은 어떤 형벌로도 완전히 치유할 수 없는 슬픔에 남겨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목소리를 낮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업체들이 변했습니다. 거리는 공식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는 기억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페티스가 관리 도구로 사용했던 공포는 누군가가 죽거나 감옥에 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폭력이 일어났던 곳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속에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이 부분은 전설로 말해질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묻는 일에는 전설적인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입에 올리기 두려워하는 이름들 속에서 잘하는 일에는 인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충성심을 편집증으로, 편집증을 죽음으로 바꾸는 시스템에는 훌륭한 것이 없습니다. 크레이그 패티스는 여러 주와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조직 내부에서는 이미 기반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폭력 행위는 또 다른 증인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증인은 또 다른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건은 거리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남자에게 정부를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페티스가 멕시코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을 무렵 그가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제국은 이미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크레이그 페티스가 멕시코로 도피했을 때 그것은 탈출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탈출과 안전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미국을 벗어났을 때 연방 수사관들은 이미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습니다. 기소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패티스는 더 이상 멤피스의 유력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거대한 밀매 조직, 자금 세탁, 그리고 다수의 폭력 행위와 연관된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미국에 머무는 것은 체포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가난 속으로 사라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짜 이름으로 잊혀진 마을에 숨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패티스는 자신의 조직에 물건을 공급해 주었던 세계로 갔습니다. 그는 카르텔의 보호가 도망자를 경호받는 손님으로 바꿔줄 수 있는 멕시코로 갔습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케레타로에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알렸던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편안한 주택 단지에 살았습니다. 깨끗한 도로, 개인주택, 보안, 그리고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웃들에게 그는 조용히 살아가는 또 다른 부유한 미국인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그는 유령이었습니다. 멤피스에서 그는 여전히 존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이한 모순이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명령은 여전히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돈은 여전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고향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이름이 주는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자신은 수백, 심지어 수천 마일 떨어져 있었지만 그에게 결부된 공포는 여전히 가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보스가 눈에 보여야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패티스는 더 현대적이고 더 불안한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구조가 충분히 강력하다면 공포는 실체 없이도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리는 맹점도 만들어냅니다. 멕시코에서 패티스는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의존하여 일상적인 운영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은 압박이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거래를 제한받고 있는 취조실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도청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충성스러운 목소리 중 어느 것이 이미 연방 요원들과 협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가능성과 자신의 충성심을 저울질하기 시작했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지점이었습니다. 연방 기관들은 단지 패티스만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둘러싼 세계를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체포가 이어지고 증인이 늘어나고 문서가 쌓일 때마다 숨겨진 구조가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한때 분리와 비밀에 의존했던 조직은 증거로 번역되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옮기던 사람들은 경로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세던 사람들은 지불 내역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왜 그를 두려워했었는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건이 커지는 동안 멕시코에서의 보호는 덜 확실해졌습니다. 그 세계에서 영원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보호는 결코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산입니다. 패티스를 보호하는 것이 유용한 한 그는 경비가 삼엄한 벽 뒤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너무 높아지고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멕시코 당국이 움직일 이유가 생기자 그를 둘러싼 벽은 그가 생각했던 의미를 잃었습니다. 2008년 1월 10일 환상은 끝났습니다. 멕시코 군대가 그 집을 포위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시키거나 돈으로 매수하거나 경고를 보내 쫓아낼 수 있는 종류의 지역 당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빠르고 직접적이며 깔끔한 작전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멀리서 명령을 내리는 목소리로 살아온 남자는 갑자기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유일한 장소 안에 서서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극적인 총격전은 없었습니다. 최후의 항전도 없었습니다. 신화적인 마지막 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쌓아 올린 삶이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가운데 구금되는 한 명의 도망자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 고요함은 중요합니다. 크레이그 패티스 같은 사람들은 종종 공포, 통제, 그리고 불가피성을 중심으로 명성을 쌓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들은 거리를 권력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들은 보호를 충성심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결국 체포는 그 환상을 벗겨냈습니다. 그는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인들에게 포위된 채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집 안의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가 남겨두고 온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증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연방의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전히 이야기를 지휘하고 있다고 믿는 동안 그의 결말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길고 차가운 사법제도의 기계장치였습니다. 크레이그 패티스가 미국으로 송환되었을 때 그 이야기는 더 이상 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방법원 시스템의 것이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의 이름은 경고처럼 멤피스를 떠돌았습니다. 멕시코에서 그것은 거리, 돈, 그리고 이용 가치에 의해 보호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정 안에서는 한때 그를 강력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에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구조는 증인을 만들었습니다. 증인은 증언을 만들었습니다. 증언은 검찰에게 그가 숨기려 했던 제국의 형태를 제공했습니다. 그 무렵 정부는 단지 패티스가 마약을 유통했다는 것만을 증명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여러 주, 여러 가족, 그리고 수년에 걸쳐 파괴를 일삼은 범죄 조직을 구축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기소 내용은 방대했습니다. 마약 밀매, 자금 세탁, 폭력, 살인 관련 혐의, 단일 거래나 단일 체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추적하는 종류의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거리의 소문을 증거로, 체포를 지렛대로, 전직 내부자들을 증인으로 바꾸는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패티스가 법정에 섰을 때 한때 그가 통제했던 제국은 검찰이 그를 매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 패티스는 여러 연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매일매일 모든 세부 사항이 펼쳐지는 기나긴 공개 재판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퍼포먼스도 없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서사를 되찾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유죄 인정은 수사가 구축해낸 사실, 즉 한때 닿을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남자가 이제는 빠져나갈 길이 거의 없는 법적 절차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그 결과는 그를 넘어섰습니다. 이 사건은 부하들, 동료들, 운반책들, 자금 관리자들, 그리고 행동대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조직과 연관된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수십 년형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한때 8개 주에 걸쳐 뻗어있던 네트워크는 이름, 사건 번호, 그리고 징역형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것이 모든 범죄 제국의 최종 형태입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서류 작업입니다. 충성심이 아닙니다. 증언입니다. 존중이 아닙니다. 선고입니다. 2013년 8월 22일 크레이그 패티스는 연방교도소에서 9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번.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전까지는 거의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그것은 법원이 두 번째 막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장 밖에서의 구원 서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퇴도 없습니다. 숨겨진 돈으로 산 조용한 삶도 없습니다. 다른 시대의 이야기를 품은 노인으로서 멤피스로 마지막 귀환을 하는 일도 없습니다. 종신형은 단순한 선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형벌로 변해버린 시간입니다. 매일 매년 제국은 줄어들어 결국 감방, 일정표, 잠긴 문, 그리고 바깥 세상은 당신 없이도 계속되고 있다는 깨달음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의 가족에게는 그것조차도 결코 저울의 균형을 완전히 맞출 수 없었습니다. 선고는 한 남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의 결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를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동네 공포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지역사회의 침묵,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로 인해 아이들이 잃어버린 세월을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말은 승리감으로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무겁게 느껴져야 합니다. 제국이 시신들, 징역형, 부서진 가족들, 그리고 여전히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도시로 끝날 때 질문은 그것이 한때 얼마나 강력했는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애초에 그것을 세울 가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모두가 마침내 이해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삶이 망가져야 했는가입니다. 크레이그 패티스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잊었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도 원하지 않을 종류의 기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멤피스에서 그의 이야기는 법원 기록, 연방 수사, 오래된 거리의 대화, 그리고 그 시절이 어땠는지 기억하는 사람들의 침묵 속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이룩한 것의 규모를 보고 그것을 위대함으로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규모만으로는 위대함이 될 수 없습니다. 구조는 거대하면서도 중심은 썩어 있을 수 있습니다. 페티스에게는 규율이 있었습니다.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직, 압박, 그리고 움직임을 이해했습니다. 다른 삶이었다면 그러한 특성들은 합법적인 것, 지속적인 것, 사람들에게 공포 대신 일자리를 주는 무언가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세운 제국은 자유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중독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정보원, 장례식, 징역형, 그리고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이름을 짊어져야 하는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최종적인 진실입니다. 그 게임은 그를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문이 열리는 순간을 지연시켰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파괴한 모든 것들로 인해 그의 이름이 기억되도록 확실히 했을 뿐입니다. 크레이그 패티스는 리버사이드에서 멕시코로 그리고 연방교도소로 갔습니다. 거리를 지켜보던 소년에서 철창 뒤에서 9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은 남자로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제국은 그가 승리했다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마침내 몰락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